우리가 그 지구를 보면 지구는 크게 자, 5가지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지구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지구에서 여기 이제 외권이라고 하는 거 있어. 여기 외권. 그래서 이제 외권이라는 거 있는데 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 공간을 외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주 공간이 되겠지. 근데 정확하게 이 외권은 자, 우리 지구에서는 자, 어떻게 되면 지구에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단 말이야. 지구 자기장. 그래서 여기가 남극이라면 남극에서 자기장이 막 나와가지고 북극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지구 자기장. 그래서 이렇게 지구 자기장이 작용하는 공간. 우리가 이제 외권 같은 경우는 지구를 둘러싼 나머지 공간을 외권이라고 하지만, 자, 이 외권은 정확히 말하면은 지구 자기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 그래서 여기가 태양으로 도는 강력한 태양풍을,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키고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외권이 있으면, 자, 이 지구 안에는 크게 이제 4가지가 있지. 그러니까 물, 그게 바로 이제 수권이야. 수권. 그 다음에 육지, 그게 바로 지권. 자, 공기, 그거를 우리가 기권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요 수권, 지권, 기권, 얘네들하고 외권은 비생물체로 이루어진 거지. 비생물권이라고 그래. 생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생물들이 모여있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생물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우리가 그 지구 시스템이라고 그래. 이거를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자, 지구 안에는 수권, 지권, 기권, 생물권 있고, 지구 바깥쪽은 지구 자기장의 영향이 미치는 공간, 이거를 우리가 외권이라고 그래. 이렇게 해서 총 5가지가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요 수권, 지권, 기권, 생물권 얘네들을 묶어가지고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생태계라고 얘기할 거야. 생태계. 그래서 요 생물권, 생물들이 살아가는 자, 이 수권, 지권, 기권이 이제 환경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외부 환경 또는 무기 환경이라고 하고 생물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물권과 수권, 지권, 기권 이렇게 묶어서 얘를 생태계라고 한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수권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야, 수권. 자, 그래서 수권은 지구상에서 물이 존재하는 거야. 그 존재하는 물을 통틀어서 수권이라고 얘기한다, 수권. 그래서 수권은 자, 해수, 강, 호수, 지하수, 얼음 등 지구에 존재하는 물. 그러니까 지구에 존재하는 물은 크게 이제 고체 상태 얼음의 형태가 있을 거고, 액체 상태 물이 있을 거고, 기체 상태 수증기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물, 얼음, 물, 그 다음에 이제 수증기, 요렇게 존재하는데, 얼음은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 게 빙하를 얘기할 거고, 자, 액체 상태 물에서 이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제 바다, 해수,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그 우리가 육지에 있는 물이 있지. 육지에 있는 물. 그래서 그거를 뭐 담수라고 하기도 하고, 자, 아니면 그냥 육지의 물, 육수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담수라는 표현을 써. 담수. 그래서 얘는 육지에 있는 물. 그래서 이 담수는 뭐 호수에 있는 물도 있고, 뭐 지하수도 있고, 강도 있고. 자, 그다음에 수증기, 지구에 존재하는 물 중에 수증기 형태로 있는 것은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구에는 이 수권은 물인데 이 물은 이런 형태로 상태별로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자, 그러면 이 지구에서 수권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뭐냐? 즉 생태계에서 수권이 어떤 역할을 차지하냐? 자, 먼저 생명체를 우리가 이제 보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명체의 약 70%는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생명체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바로 물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 물, 우리 앞에서 비열을 배웠지만은, 자, 우리 사람의 70%가 물이니까 어떻게 돼? 물은 비열이 높거든.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천천히 일어난단 말이야. 아무리 더워도 사람의 체온은 천천히 올라가고, 아무리 추워도 사람의 체온은 천천히 내려간다는 거지. 그래서 생명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자, 물 같은 것도 용해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분이라든가 노폐물, 뭐 O2, 산소기체, 이산화탄소기체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역할. 그래서 혈액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단 생명체 구성하고, 그 다음에 생명체의 서식처를 제공한다. 자,
생명체 70%가 물이니까 이 물을 섭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생명체가 서식하는 이 서식처에는 바로 물이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그다음, 자, 물의 역할. 물이 순환하는 동안 다양한 기상 변화가 나타난다. 그럼 물이 순환하는 동안 다양한 기상 변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지구에서 자, 에너지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 이 물의 순환. 그래서 우리가 물의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자, 여기가 이제 북극 쪽이고 적도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북극 지역하고 적도 지역이 있으면 여기가 바다가 있겠죠. 그렇지? 그러면 적도는 자,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온도가 높을 거란 말이야. 여기는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와 다시 방출하는 에너지 비교했을 때 들어오는 에너지가 많아. 그럼 여기는 에너지가 계속 남아버려. 또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지. 자, 여기는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하고 방출하는 에너지를 비교하면 들어온 에너지보다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커. 그럼 여기는 북극 쪽은 어떻게 고緯도 쪽은 에너지가 점점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계속 떨어지겠지. 그래서 온도가 떨어져. 그러면 마냥 올라가고 마냥 내려가냐? 아니, 일정 온도까지 올라가다가 유지가 되고 일정 온도까지 떨어지다가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이제 적도 쪽은 에너지가 남는 에너지고 자, 이 북극 쪽은 부족한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남는 에너지와 부족한 에너지가 어떻게 돼? 남는 에너지가 부족한 쪽으로 간다는 거지. 자, 이때 이제 뭐냐? 이 적도 쪽에서 자,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하는 거야. 알겠지? 이 남는 에너지를 자, 흡수를 하는 거야. 열을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이 흡수하는 열을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잡열이라고 배울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을 배우면 잡열이라는 거. 그러니까 숨어 있는 열. 숨어 있는 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 증발된 수증기가 구름의 형태로 바뀌면서 고緯도로 이동하면서 뭐가 내려요? 자, 여기가 다시 물의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죠. 그래서 비가 내리면서 이 흡수한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열, 여기서 남는 열을 이쪽으로 어떻게 돼? 수증기가 구름의 형태로 이동하면서 비의 형태로 해서 열을 고緯도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두 번째 중간에서 이제 해수의 순환이라는 게 나와. 해수의 순환. 그랬을 때 뭐야? 여기가 저오니까 온도가 낮잖아. 그럼 여기가 바닷물의 밀도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도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 무겁지? 우리 밀도 배웠지? 밀도 배웠지? 밀도가 크다는 건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무거운 바닷물이 내려가요. 그 내려간 이 바닷물은 어떻게 돼? 바다 해저면을 따라서 자, 어떻게 적도 쪽으로 천천히 이동을 하는 거야. 천천히 이동하고,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상승하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지표는 이제 이렇게 바람이 이제 공기가 순환하잖아. 공기가 순환하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돼? 바람이 불 거예요. 그래서 자, 바람이 자, 이렇게 불면서 자, 바람이 이렇게 불 수도 있고 이렇게 불 수도 있고 이렇게 불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어떻게 돼? 해수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야. 순환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 에너지를 요렇게 식으로 에너지를 계속 이런 식으로 남는 에너지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물이 순환할 때 다양한 기상 변화가 나타나는데 자, 그것은 지구에서의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대기의 대순환과 해수의 순환. 바로 이런 식으로. 그것에 의해서 바로 여기 나오지.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순환을 해서 전 지구로 고르게 전달해주는. 그래서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물이다. 물. 그 다음 또, 자, 비 오죠. 물이 흐르죠. 바다가 흐르죠. 하천수가 흐르죠. 지하수 빙하. 자,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물이 흐르면서 자, 어떻게 돼? 대륙하고 육지하고 지각하고 충돌하면서 부딪히면서 지형의 변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침식이라고 그래. 침식 작용에 의한 지형의 변화. 그렇지? 자, 그럼 자, 바닷속에서는 어떻게 되냐? 바닷속에서는 이게 퇴적이 일어나는 거야. 자, 퇴적물이 쌓여가지고서 자, 어떤 지층을 만들기도 하고 이 퇴적물이 쌓여서 철광석이라는 자, 이런 것을 만들기도 하고
자, 석유와 같은 이러한 화석 연료도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다의 역할은 굉장히 크지.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수권, 그러니까 물의 역할이야. 그래서 이 수권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냥 여기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쭉 읽으면서 정리 좀 해놓고 있으면 돼. 기본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 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권했을 때 이제 물은 액체 상태, 고체 상태, 기체 상태인데, 자, 이 물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구분할 거냐? 자, 일단 해수, 바닷물이에요. 그래서 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 물의 97.2%가 바닷물이야. 알지? 그래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바닷물이야. 자, 그 다음에 2.8%가 바로 육지의 물.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육수 또는 담수라고 그래. 담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담수는, 자, 우리가 그 지하수라든가 육지에 있는 물은 짠맛이 안 나잖아. 그치? 바닷물은 짠맛 나지. 그래서 이 담수는 짠맛이 안 나는 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해수하고 담수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 해수가 97.2%고 담수는 약 2.8%예요. 그럼 아주 극소량으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가 있지. 근데 대기 중에 있는 요 물, 자, 대기 중에 있는 요 물, 자, 이 수증기, 그래서 굉장히 적은 양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은, 자, 해수하고 육수가 차지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육지의 물은 우리가 다시 얘를 끄집어 내버리면 육지에 있는 물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뭐야? 자, 이건 외워야 돼. 빙하다, 빙하. 알지? 그래서 육지에 있는 물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는 빙하다. 그 지구 온난화, 지구가 따뜻해지지? 빙하가 녹겠지? 그럼 빙하가 녹으면 이때 빙하는 뭘로 가버려요? 바닷물로 들어가요. 알겠죠? 그래서 자, 바닷물이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해수면이 상승하게 된단 말이야. 육지가 줄어든단 말이야. 바로 이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육지의 물은, 자, 빙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잘 봐야 돼. 두 번째는 지하수야. 지하수. 그러니까 이 지하수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하수가 얼만큼 있는지 모르지만, 자, 지하수가 되고요. 그리고 강과 호수가 제일 적어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각에서 얘기하고, 자, 실질적으로 지구에서 물이 어디가 제일 많을까?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자, 문제 안 나오는 거야. 자, 지구에서 물이 제일 많은 곳은 어디야?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응? 자, 지구 전체로 봤을 때 물이 제일 많은 곳. 멘틀이에요, 멘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각 있고 멘틀 있고 외핵, 내핵 있지? 그랬을 때 지구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멘틀이야. 근데 이 멘틀 안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멘틀에 있는 물이 어느 정도냐면 지구에 있는 바닷물 있지? 바닷물의 몇 배에 해당하는 물들이 멘틀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일 많은 게 이제 멘틀에 있는 물이지만 우리는 지각하게 되면 멘틀까지는 얘기하지 않잖아. 육지라고 하죠. 육지. 그래서 육지의 물이기 때문에 멘틀의 물을 뺀다. 하지만 이것저것 다 빼고 지구 전체에서의 물은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다? 멘틀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정리하면 바닷물, 자, 해수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지의 물인데 육지의 물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는 빙하. 알지? 그 다음 지하수, 강과 호수. 근데 강물이나 호수는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가 있어. 쉽게 이용할 수가 있고, 그치? 자, 빙하는 거의 이용을 못하죠. 그 다음에 지하수 같은 경우도 얘는 아주 일부만 우리가 식수로 이용한다는 거야. 식수라든가 공업용수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다. 농업용수. 그래서 빙하나 지하수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물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의 분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앞쪽은 그냥 쭉 가볍게 정리되는 거라. 자, 우리가 이제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물을 자원화시킨 것을 우리가 수자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물을 이용하는 것을 그냥 수자원이라고 그래. 수자원. 그래서 수자원의 이용. 자, 물의 이용이 있죠. 그러니까 물은 당연히
살아있는 생명체한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되고, 그리고 생명체 이루는 물질이니까 생명활동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가 씻고 마시고 음식을 만드는 일상생활, 자, 이걸 우리가 생활용수라고 그래. 그래서 생활용수, 자, 생활용수는 일상생활에 쓰인다. 그래서 일상생활이라는 건 우리가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직장이라든가 도시활동, 제 생활활동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용수하고, 그 다음에 각종 도시의 생활용수. 그래서 여기는 뭐 빌딩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건물, 자, 이런 데서 이제 사용하는 생활용수. 그래서 가정용수와 생활용수는 가정용수하고 도시 생활용수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생활용수는 사람이 활동하면서 사용하는 물을 우리는 생활용수라고 그래.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뭐냐? 우리가 공장에서 물을 사용하지. 뭐 제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을 공업용수. 자, 농작물을 키울 때 농사에서 사용되는 물을 농업용수. 그래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는, 자, 우린 요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친숙해. 근데 요거는 거의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거야. 자, 유지용수라는 것이 있어. 유지용수. 그 유지용수는 뭐냐면, 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농업용수의 대부분은, 자, 하천이나 호수의 물을 많이 사용해요. 그치? 하천이나 호수의 물. 그리고 시골 같은 일부 지하수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천이나 호수 같은 경우, 자, 얘네들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오염이 될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수질 관리. 그래서 수질 관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이 하천이란 것이 유지가 되면, 이제 이 물이 말라서는 안 되지. 그래서 하천이 유지하기 위해서, 자, 최소한의 이만큼의 물이 있어야 우리는 물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다.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강물이 마르지 않고 흐를 수가 있다. 그래서 수질 개선에 사용되는 물, 하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한다? 유지용수라고 한다. 특히 하천 유지 같은 경우 우리가 뭐야? 작은 댐이라든가, 그치? 이런 곳으로 이제 저장하는 물. 그래서 하천 유지 같은 경우는 저장하는 물.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하천 유지하고, 하천이 유지가 돼야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유지용수는, 자, 어떻게 돼요? 저장되는 물. 그러니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하는 물이야. 알겠니? 저장하는 물. 그래서 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물을 저장해서, 자, 어떻게 돼? 홍수가 불면은 댐에 있는 물을 풀죠. 가뭄이 들어도 어떻게 돼요? 댐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다시 강물을 흐르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물, 저장해서 하는 물. 그래서 우리 물을 수자원을 구분하면은 생활, 공업, 농업, 유지. 알겠지? 특히 요 유지용수라는 용어점 반드시 좀 기억해둬. 알겠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자,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수자원의 보존이 나온다. 아니, 당연히 물은 우리가 보존을 해야죠. 왜? 생활용수니까, 자, 농업용수니까, 그치? 공업용수니까, 그리고 얘네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유지용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자원 보존은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지용수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수자원, 우리 물은 제한이 돼 있고요.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니까 물의 사용량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진짜 너희 그 부모님 세대, 또 내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린 지금 어디에서나 이제 뭐야, 뜨거운 물, 찬물 막 이제 뭐 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샤워할 수 있고, 그치, 쓸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진짜 옛날에는 막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이 물이 충분하지 않았어. 특히 생활용수가 충분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때는 막 이제 목욕을 자주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담임이 와가지고 정기적으로 애들 때를 검사하는 거야. 얼만큼 씻는지. 그때는 물이 부족했으니까, 물이 귀했으니까, 진짜로 물이 귀했기 때문에 막 그 정도로. 그래서 그때는 물을 이용하지 못했고 지금은 생활 수준이 향상되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죠. 알지? 자, 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1년 내내 일정하지 않다. 알겠지? 특정 지역, 그래서 여름철에 장마라든가 태풍 이런 식으로 해서 강수가 집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집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집중해서 많이 오더라도 대부분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지하로 가는 물은 일정밖에 안 돼요. 대부분 바다로 흘러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냐, 겨울이라든가 봄, 자 겨울에는 가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을 보존해야 돼요. 유지용수를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이 일단은 오염 안 되게끔 방지, 오염을 막아야 되겠지? 그래서 물의 정화. 자,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줘야 돼. 그래서 생활하수, 생활폐수라고 하죠. 농업폐수, 공업폐수 이러한 어떤 폐수를 깨끗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댐을 통해서 수자원을 확보. 그래서 얘를 유지용수를 늘리는 거예요. 유지하는 용수를, 유지용수를 늘려서 물을 많이 확보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니까 물을 막 낭비하지 말고 자, 물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낭비량을 줄이자. 그리고 이제 재사용하는 물, 우리가 재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형태가 있냐면, 자, 여기다가 하나 적어요. 중수도 시설. 중수도 시설. 자, 우리가 물을 재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왜 이래? 자, 중수도 시설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건물, 대형 건물이라든가, 자, 우리가 빌딩 같은 경우에 수돗물을 사용하지. 그래서 이때 1차 사용하는 수돗물은 자, 우리가 식수라든가 세면 이런 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식수나 세면용으로 사용한 이 수돗물을 그냥 하수구로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사용한 물을 다시 재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재처리해가지고서 얘를 있잖아. 청소용물이라든가 청소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변기용으로 해서 자 다시 2차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한 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재사용하자. 그래서 우리가 재사용의 개념으로 많이 나오는 게 중수도 시설이야. 중수도 시설. 그래서 대형 건물, 대형 빌딩에서 우리가 1차로 사용하는 수돗물은 식수나 자, 세면용이에요. 알겠지? 씻고, 먹고 하는 데 쓰이지? 그러면 이 먹고 사용하는 데 세면용으로 사용된 이 물을, 수돗물을 하수구로 버리는 게 아니라 얘를 다시 모아서 재처리하는 거야. 자, 이 재처리된 물을 다시 먹을 수는 없어. 왜냐면 그건 비용이 드니까. 그럼 이 재처리된 물을 가지고서 뭐야? 우리 건물 청소할 때, 그 다음 변기용으로 자, 2차 사용하자. 이거를 중수도 시설이라고 그래. 중수도 처리.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의 보전, 확보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겠지. 물의 정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폐수 처리라고 해요. 폐수 처리. 폐수 처리, 하수 처리. 자, 이러한 것들의 어떤 이제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물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렇지? 댐을 건설한다든가 이런 식의 형태의 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유지 용수를 늘린다. 그리고 물의 사용량을 줄이고 한 번 사용한 물을 버리지 말고 다시 재사용하자. 재사용하자. 그래서 특히 재사용은 바로 뭐가 있다? 중수도. 중수도가 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수자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물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고,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물에 대해서 했을 때, 자, 지구에서, 자, 이 이제, 멘트를 빼고 가장 많이, 지표면에 가장 많이 있는 물은 뭐다? 해수다. 바닷물이다. 알겠지? 자.
자, 지구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자, 위도에 따라서 자, 이 태양 에너지를 받는 것이 달라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빛에 의해서 들어오는, 빛에 의한 열은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복사라고 그랬어.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달라진다. 즉, 저위도 지역은 자, 들어오는 자, 입사되는 에너지와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했을 때 입사되는 에너지가 더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저위도에서는 자,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대기, 기온이 올라가고 자, 누가 올라가요? 수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 다음 고위도로 가면 고위도에서는 극지방에서는 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입사되는 에너지와 지구에서 방출되는 방출 에너지 비교했을 때 방출 에너지가 더 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 에너지가 감소한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수온이 낮아진다. 그렇지? 이거 관계 때문에 즉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와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요 불균형에 의해서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아. 그래서 에너지가 남기 때문에 수온이 온도가 올라가고 수온이 높아져요. 고위도는 나가는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게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 온도가 떨어지고 바닷물의 수온도 내려가요. 자, 바로 그 내용이야. 그래서 고위도는 표층의 수온이 낮다라는 거예요. 왜? 해수면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작고 그리고 자, 방출되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알지? 방출된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 들어온 에너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 저위도는 표층. 자, 표층은 바닷물의 표면을 얘기할 거야. 바닷물 맨 위쪽 부분. 자, 표층 수온이 높아. 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요. 알죠? 누구보다 많아요? 방출되는 에너지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가 남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남기 때문에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표층의 수온은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어떻게 돼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바닷물의 표층의 수온은 내려간다. 알지? 표층의 수온은 내려간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을 보자 말이야. 자, 우리나라 주변. 자, 우리나라에는 크게 공기 덩어리가 4개가 있어. 그래서 여기가 자, 요쪽이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가 시베리아 쪽이죠.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자, 여기에서 이제 찬 공기가 있어요. 자, 알지?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양쯔강이 있어. 그래서 양쯔강에서 이렇게 부는 공기가 있어. 알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북태평양이야. 그래서 북태평양에서 자, 불어오는 따뜻한 공기가 있어. 자, 우리가 겨울에는요, 요 북쪽에 있는 차가운 시베리아 기단이 이렇게 내려와요. 자, 겨울에는. 그러니까 찬 공기가 이렇게 부니까 어떻게 돼요? 수온은 당연히 낮죠. 그치? 자, 여름에는 따뜻한 공기가 아니라 더 뜨거운 공기다. 여름이니까. 자, 여름에는 뜨거운 공기가 북태평양의 공기, 북태평양에서 자, 이 뜨거운 공기가 여름에 이렇게 분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여름에는 어떻게 돼? 수온이 올라가겠지. 그치? 자, 바로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있잖아. 계절에 따른 수온 분포는 여름에는 당연히 높고, 왜?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낮다. 왜? 시베리아 쪽에서 불어오는 공기 바람 때문에. 자, 그 양쯔강은 봄하고 가을에. 그리고 우리 편서풍이라고 얘기한 게 양쯔강이에요. 양쯔강에서 부는 바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당연히 여름에는 태양 에너지가 많고 겨울에는 태양 에너지가 적기 때문이죠. 자,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도에 따라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잖아? 그럼 당연히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돼? 자, 위도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수온이 어떻게 되니? 낮아진다. 알겠지? 수온이 낮아진다. 이렇게 갈수록. 여기가 제주도가 있고, 자, 여기에 이제 독도가 있고, 그러면은 울릉도 독도 있으면 제주도하고 독도가 더, 위도가 더 높잖아? 그래서 바닷물의 표층 수온은, 자, 제주도가 더 높고 독도가 조금 더 낮단 말이지.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그래서 남쪽 바다일수록 수온이 높고 북쪽 바다일수록 어떻게 돼? 수온이 낮다는 거지. 자,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할 거야. 자, 이 그림 잘 봅니다.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잘 봐요. 여기 선 있죠? 요 선. 여기 10도시지. 요 지점에, 요 선에 연결된 바다의 해수의 표층 수온이 다 10도야. 그래서 요 선을 뭐라 하냐면은 등온선이라고 그래. 등온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권에서 이제 날씨, 일기도 할 때, 자, 그때는 이제 압력이 같은 등압선, 기압이 같은 등압선이라고 표시할 거야. 그래서 등온선이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름철, 겨울철인데 만약 이것이 주어지지 않고, 자, 이걸 보고서 여름이냐 겨울이냐를 보란 말이야. 그러면 같은 위치에 여기가, 자, 10도시지. 표층 수온이. 같은 위치에 여기가 몇 도씨야? 자, 24도씨입니다. 온도가 더 높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름철이에요. 온도가 낮죠? 여기가 겨울철인 거예요. 알겠니? 이거 보고 판단하란 말이야. 이거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여름이든 겨울이든 어떻게 되니? 봐봐. 자, 여기가 10도의 등온선 있지? 9도의 등온선, 8도, 7도, 6도, 5도, 4도. 어떻게 돼? 위도가 높아질수록 표층수온이 낮아지지. 자, 여기도 봐봐. 자, 위도가 17도, 16도, 15도, 14도, 위도가 올라갈수록 13, 12, 11, 10. 어떻게 돼? 수온이 낮아지지. 그치? 바로 이 얘기야. 그러니까 겨울철이든 여름철이든 위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수온은 낮아집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우리 지난 시간에 비열하면서 이거 배웠지. Q는 CN 델타 T. 맞니? 그치? 자, 여기가 서해고, 여기가 동해란 말이야. 그쵸? 자, 여기가 서해고요. 자, 여기가 동해란 말이야. 그럼 서해든 동해든 모두 다 바닷물이니까 어떻게 되니? 이 비열은 같단 말이야. 그치? 자, 서해는 수심이 얕아요. 자, 동해는 수심이 깊어. 그러면, 자, 동해든 서해든 비열은 같지만, 자, 서해는 수심이 얕고 동해는 수심이 짙으니까, 자, 어떻게 되니? 물의 양이 동해가 서해보다 어떻게 돼? 많지. 즉, 질량이 서해하고 동해를 비교했을 때 동해가 질량이 더 크단 말이야. 알지? 자, 똑같은 겨울철입니다. 같은 위도라면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똑같겠죠? 똑같은 여름철이에요. 자, 같은 위도라면 어떻게 돼요? 같은 위도라면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똑같겠죠? 자, 얘도 같아요. 그럼 얘 같고 얘 같아요. 자, 얘랑 무슨 관계니? 반비례 관계란 말이야. 반비례. 알지? 반비례. 그러니까
자, 질량이 동해가 더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는 동해가 서해보다 작아요. 알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돼? 동해가 서해보다 천천히 온도가 내려가고 동해가 서해보다 천천히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럼 반대로 어떻게 돼요? 서해는 동해보다 어떻게 되니? 온도가 겨울철에 자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얘가 온도가 더 낮지? 그러니까 온도가 더 빨리 떨어지는 거야. 자, 여기 봐봐. 자, 여기 26도, 25도, 24도 막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24도, 막 23도, 그치?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동해가 서해보다 온도가 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봐봐. 여기가 쭉 갔을 때 여기 이제 24도 지점. 근데 여기는 25도고 여기가 24도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26도 이렇게 연결하면요. 여기가 26도죠. 근데 여기는 24도, 여기 25도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동해가 여름철에 온도가 서해보다 조금밖에 안 오른단 말이야. 서해가 수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 동해안은 서해보다 어떻게 돼?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래서 여름에 피서 갈 때 어디로 많이 가? 동해로 많이 가는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야. 자,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열에서 이걸 가지고서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지. 그래서 그냥 참고하고 그래서 해수의 표준수온의 분포 가지고서 자, 겨울철과 여름철 그다음 위도에 따른 분포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 자, 다음 자, 수온의 연직 분포야. 자, 봐요. 여기가 이제 우리 뭐 한 중위도 지역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위도 한 20에서 30도 지점, 위도. 자, 깊이고요. 여기가 수온이에요. 알겠니? 수온. 그러면 위도 한 20에서 30도 사이의 표준 수온이 대략 한 15도 정도가 된다고 해보잔 말이야. 자,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태양 에너지 받잖아. 태양 에너지 받겠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거리가 점점 깊어지니까 태양 에너지 조금씩 줄어들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온도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지. 그치? 그런데 수온의 분포는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자, 특정 깊이에서 수온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 어느 깊이에 도달하는 순간 수온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일정에 다시 유지가 됩니다. 이게 바로 수온의 분포야. 깊이에 따른, 수심에 따른, 자, 이걸 깊이라고 하고 수심이라고 하자, 수심. 그래서 수심에 따른 수온의 분포가 이렇게 된대. 그래서 이 온도가, 이 지점의 온도가 거의 한 2도씨에서 4도씨 사이에 해당하는 온도가 돼. 자, 그러면 수온의 분포를 통해서 즉 우리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지. 자, 여기는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고요. 여기는 온도가 떨어지는 구간이고요. 여기는 온도가 일정해요. 그럼 여기는 왜 온도가 일정할까? 자, 여기가 바다 표면이니까 여기는 뭐니? 공기입니다. 맞죠? 공기면은 뭐가 불러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가든 이런 식으로 가든 뭐가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 알지?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표층 횟수는 자, 표층에 있는 바닷물은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표면의 물은 이동한다는 거야. 움직인다. 알겠지? 움직인다. 근데 그 움직이는 기본적인 원인은 바로 뭐냐면 표층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거기 있잖아. 욕조에다가 물 담고 부채질 해봐. 아니면 선풍기 갖다가, 아니면 우리 간이 선풍기 있지. 그거 갖다 대봐. 그럼 어떻게 돼?
표층에 있는 물이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알지? 그래서 우리가 표층에 있는 햇수, 바닷물이 움직이는 것은 바로 바람의 영향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뭐 이쪽으로 불든 바람이 불 거야. 자, 바람이 부니까 이 표층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되니? 섞이겠지? 섞이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에 의해서 이 물이 이런 식으로 섞이면서 햇수가 혼합이 됩니다. 햇수가 혼합이 된대요. 뭐 때문에?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여기가 원래는 고온이고 여기가 저온이 돼야 되는데 고온의 물이 바람에 의해서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뺑글뺑글 혼합이 돼. 자, 전도야, 대류야, 복사야. 대류입니다. 대류. 알겠지? 열을 가지고 있는 바닷물이 직접 이동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햇수가 혼합이 돼요. 여기를 뭐냐면은 혼합층이라고 얘기할 거야. 알지? 그래서 수온이 햇수의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자, 그것은 바로 뭐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햇수가 섞인다. 뜨거운 고온의 바닷물이 아래쪽으로, 저온의 바닷물이 위쪽으로, 그래서 위아래로 잘 섞이기 때문에 수온이 거의 일정해요. 그럼 바람 때문에 섞이니까 당연히 바람이 강할수록, 풍속이 셀수록 어떻게 되니?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혼합층은 두꺼워진다.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람의 영향을 받는 거야. 알지? 바람의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온도가 내려가죠. 온도가 내려가지. 자, 요 온도가 내려가는 요 구간을 수온 약층이라고 그래. 자, 수온 약층이라고 하고, 자, 여기 이 부분이 뭐냐? 온도가 높지? 자, 온도가 높으면 밀도가 크다, 작다? 작다. 자, 여기는 온도가 낮지? 자,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되니? 밀도가 크다. 그럼 생각해봐라. 밀도가 작은 게 가벼운데 내려와? 못 내려오지? 밀도가 큰 무거운 것이 올라가? 못 올라가요. 왜요? 여기 바람이 도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수온 약층은 바람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해수의 대류가 없다라는 거야. 바닷물이 움직이잖아. 자, 그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니? 매우 안정할 거야. 알겠지? 매우 안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온 약층인데, 아니 그러면 얘는 기온이 왜 내려갈까라는 거지. 자, 어떻게 되냐? 태양빛이 비추지? 태양빛이 바닷물을 통과하지? 그럼 태양은 비치니까 파동입니다. 파동. 그럼 얘가 바닷물을 통과할 거예요. 통과하면서 바닷물하고 만나니까 어떻게 될까? 바닷물의 저항에 의해서 이 빛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리고 갈수록 수심이 깊을수록 어떻게 돼? 자, 여기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그래서 수심이 깊을수록 자, 입사되는, 바다로 이렇게 들어오는 입사되는 태양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 그러니까 열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니? 온도는 점점 내려간단 말이야. 알지? 그래서 수온 약층은 수온이 왜 내려갈까? 자, 수심이 깊어질수록 자, 이 바다로 우리가 들어오는 걸 입사라고 그래요. 입사. 그래서 입사되는 태양 에너지, 태양 빛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 그럼 태양 빛은 여기까지 도달한다는 얘기야. 알겠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달한다는 얘기고 자, 요 구간은 바다 제일 깊은 곳이야. 그래서 온도가 2도에서 4도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요 구간을 뭐라 하냐면은 가장 깊은 바다가 있는 곳이라서 심해층이라고 부른다. 심해층. 자, 심해층은 여기까지가 태양이 도달한 거야. 자, 심해층은 태양의 빛이 도달하지 않아요.
그럼 태양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온도가 더 떨어져야지? 아니야, 온도가 더 떨어지지 않아. 왜? 이게 바닷물이 가장 낮아질 수 있는 온도가 이 온도거든. 알지? 자, 이게 수심이 이게 막 몇천 메타거든. 그 압력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한 2도에서 4도씨 정도가 아주 높은 압력에서는 자, 요 물은 요 정도, 바닷물은 요 정도. 이것보다 조금 더 낮으면요, 그 밑에는 얼음이 돼요. 그래서 이 심해층 같은 경우는 이 심해층 바닥에는 얼음 알갱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얼어요. 알겠지? 그래서 바닥에는, 심해층 바닥에는 얼음 알갱이가 존재하고 이 얼음 알갱이 안에 메테인이라는 가스가 들어가 있어. 메테인이라는 가스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천연가스잖아. 그래서 천연가스가 심해층 바닥에 얼음 알갱이로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얘를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해. 자, 그냥 얘는 상식적으로 알아도 자,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가스 하이드레이트고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언급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온의 연직 분포를 통해서 자, 일정이 유지가 되는 혼합층 자, 여기는 바람에 의해서 대류가 나타나고 섞이는 거지. 자, 그럼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은 자, 온도가 떨어지는 수온 약층. 왜? 입사되는 태양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까지는 태양이 도달하고요. 그 다음부터 태양이 도달하지 않습니다. 심해층. 여기는 2도에서 4도씨 정도의 가장 낮은 온도. 그러니까 이 수심, 요 깊이에서의 바닷물의 온도는 자, 2도에서 4도 정도가 가장 낮은 온도다. 그래서 요 밑으로 가면 바닥 밑에는 뭐가 있다? 얼음이 있다. 얼음. 알겠지? 심해층 바닥에는 얼음 알갱이들이 존재한다. 그 얼음 알갱이 안에 메테인이라는 천연가스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도 한다. 자, 됐니?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야. 일정 감소 일정. 그럼 여기는 자, 잘 봐. 바람에 의해서 대류가 일어나죠? 자, 여기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심해층은요?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대류가 없어요. 자, 다음. 자, 햇빛이 도달하죠? 자, 햇빛이 도달해. 그런데 심해층은 햇빛이 도달하지 않아. 알겠지? 자, 다음. 자, 혼합층.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닷물의 순환이 활발하게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대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순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안정하다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 안정한 게 어디냐? 수온 약층이 제일 안정해. 이렇게 표현할 거야. 수온 약층이 안정하다. 자, 그러면 요 심해층은 수온 약층보다 약간 불안정해. 왜? 이쪽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바닷물이 바닥을 통해서 움직이거든. 이동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는 움직이는 바닷물이 바닥에는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는 대류, 수온 약층은 대류 자체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안정한 것은 어디다? 가장 안정한 곳은 수온 약층이 가장 안정하다. 됐네? 이번에는 이거를 위도에 따라서 그래서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그러면 일단 위도에 따라서 얘기한다는 거는 저위도는 표층 수온이 높고 자, 고위도는 표층 수온이 굉장히 낮단 말이지. 그럼 얘는 자, 중간 정도의 수온을 가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저위도입니다. 수온이 굉장히 높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위도예요. 자, 수온이 얘보다는 낮지? 자, 여기가 고위도야. 자, 고위도는 기온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잘 봐야 돼. 쭉 하나의 온도로 유지가 된다. 몇 도? 2도에서 4도씩. 그러면 표층 수온도 2도에서 4도에 굉장히 낮은 온도란 말이야. 수온 자체가. 그래서 고위도에서는
자, 고위도에서는 이 표층과 심해층의 수온차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위도는 그래서 혼합층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수온약층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심해층의 하나만 존재하는 거야. 그 온도가 쭉 이렇게 돼버리니까. 알지? 자, 다음. 자, 이제 우리가 저위도하고 고위도를 보는데 여러분들 잘 봐야 돼. 저위도하고 중위도 볼 거야. 저위도가 온도가 높아. 그치? 그런데 심해층의 온도는 똑같잖아. 심해층 온도는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온도 차이는 심해층까지 하고 온도 차이는 저위도가 더 크지만, 그치? 요 정도. 자, 중위도는 요 정도 온도 차이가 날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야. 저위도는 요만큼이 혼합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혼합층의 두께는 저위도하고 중위도를 비교했을 때 저위도의 혼합층 두께가 가장 짧다. 가장 낮다. 두께가 굉장히 제일 작아. 자, 그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가 뭘까? 왜 저위도의 혼합층의 두께가 중위도보다 더 얕을까? 두껍지 않을까라는 거지. 자, 혼합층은 왜 생긴다? 그치? 바람 때문에 생기는 거야. 표층에 부는 바람 때문에. 근데 우리가 바람을 봤을 때 이 저위도, 적도 지역은 바람이 불지 않는 무풍지대가 존재한다. 바람이 불지 않는 무풍지대가 존재하는 거야.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저위도는 바람의 세기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섞이는, 혼합되는, 대류하는 두께가 얕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얕고, 자, 중위도는 저위도에 비해서, 적도지방에 비해서 바람이 상대적으로 세게 분다. 바람이 세게 분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세기 때문에 중위도에서 혼합층의 두께가 저위도보다 두껍다. 그렇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됐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혼합층.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저위도가 작아. 그래서 여기 봐봐. 위도에 따라서. 자, 여기 적도입니다. 자, 혼합층이 제일 얕죠? 그쵸? 중위도가 어떻게 돼요? 혼합층이 제일 두꺼워요. 두꺼워. 자,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수온약층을 잘 봐야 돼. 수온약층 이제,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돼?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내려가겠지. 그치? 자, 수온약층. 자, 중위도는 여기서부터 이제 온도가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혼합층의 두께는, 자, 혼합층의 두께도 마찬가지로 저위도가 더, 자, 혼합층은 저위도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고 중위도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니까 어떻게 되니? 혼합층의 깊이는 중위도가 더 깊어. 알겠지? 아니, 수온약층의 깊이도 자, 중위도가 더 깊다라는 거지. 자, 저위도도 깊이가 더 얕고. 알겠지? 바로 요 관계, 요 그림 잘 봐야 돼. 그래서 혼합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그래서 자, 혼합층은 요 두께를 가집니다. 자, 요 깊이에요. 자, 중위도는 혼합층은 자, 여기서 요 깊이가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의 깊이. 그래서 혼합층의 깊이가 여기면 자, 얘는 혼합층의 깊이가 대략적으로 이제 한 요 정도, 여기 진짜 여기가 아니라 자, 수온약층의 깊이, 수온약층이 여기면 얘는 수온약층의 깊이가 대략적으로 쭉 가게 되면은 자, 요 정도가 수온약층의 깊이가 돼. 그래서 수온약층의 깊이도 자, 저위도가 더 깊이가 얕다. 그렇죠? 깊이가 더 얕다. 알겠지? 자, 그리고 자, 여기가 심해층. 그래서 어떤 고위도로 넘어가게 되면 고위도 가게 되면은 혼합층과 수온약층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수온 자체가
심해층의 온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그림 잘 봐도.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한 거는 혼합층의 두께가 왜 저위도가 더 얕냐? 바로 바람의 세기 때문에 그래. 자, 바람의 세기, 자, 풍속이 저위도보다는 중위도의 바람, 풍속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중위도가 더 깊을 수밖에 없다. 그치? 그러니까 더 깊으니까, 자, 온도가 떨어지는 수온 약층도 어떻게 해야 되니? 중위도가 더 깊은 곳에까지 존재한다는 거지. 자, 요거 그림 잘 봐도 요거 어떻게 해서 위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여기가 A, B, C 이렇게 주어질 거야. A, B, C.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것들을 물어볼 거란 말이지. 이러한 것들을. 맞죠? 이러한 것들을 물어볼 거란 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위도에 따른 수온의 연지 분포까지 확인했어. 자,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맞지? 바로 이제 요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고. 자, 여기는 자, 굉장히 얕죠? 두께가. 왜? 바람이 약하게 불기 때문에. 자, 오히려 중위도 지역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바람이 세게 세요. 우리나라 보면 돼. 우리나라 바람이 되게 세게 분다. 자, 그래서 양쯔강 기단에 의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어.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이제 우리 해수에서 자, 우리 바닷물 먹으면 마시면 어떻게 되니? 짠맛만 나나? 짠맛과 쓴맛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뭐라 하냐면은 염류라고 한다. 알겠니? 자, 지금부터 이제 염류에 대해서 갈 건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 염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염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영어로는 이제 salt예요, salt. 염이란 뜻은. 그럼 얘는 어떤 거냐면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통틀어서 염이라고 불러.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거를 염이라고 그래. 그래서 바닷물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인데, 자, 얘는, 자, 뭘로 이루어져 있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 염.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온 결합성 물질이라고 부른다. 알겠니?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 이걸 우리가 이온 결합성 물질이고, 한 글자로 줄이면 염이라고 그래. 염. 그렇지?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 녹아있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치?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외워요. 제일 많이 녹아있는 게 염화나트륨. NaCl, 짠맛. 그리고 자, 염화 마그네슘, MgCl2. 자, 이것이 쓴맛. 그래서 얘가 짠맛 나는 거고, 자, 여기가 쓴맛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을 먹으면 마냥 짜진 않아. 그 짜면서도 약간 쓴맛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염화 나트륨이 제일 많고, 염화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이제 황산 마그네슘이라는 것도 있어요. MgSO4. 자, 황산 칼슘, CaSO4. 자, 이러한 것들이 녹아 있어요. 근데 이거가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거든. 그래서 암기는 여기까지만 외워놓고 있자.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렇다면 이 염류라는 것이, 염류가 바닷물에 얼만큼 녹아 있을까? 우리 그 농도하게 되면은 퍼센트 농도가 있어. 그치? 퍼센트 농도가 용액의 질량 g분의 용질의 질량 그램 곱하기 100이에요. 이게 바로 퍼센트 농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라고 한다면 얘는 100g의 용액에 몇 g의 용질이 녹아있다? 우리 용해도 할 때 이거 퍼센트 농도 했잖아. 10g의 용질이 녹아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100g에 몇 g이 녹아있냐를 나타내는 값이야. 그래서 35%에 100g에 35g이 녹아있구나.
50%야? 아, 100g에 50g이 녹아있거나. 자,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퍼센트 농도라고 그래. 이걸 퍼센트라고 그래. 퍼센트. 그러면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 용질, 염류의 양을 우리가 이제 퍼센트 농도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 숫자가 굉장히 조금 작더라는 거지. 작은 숫자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약간은 조금 숫자를 크게 좀 한번 표시해보자. 그래서 퍼밀이라는 농도를 사용한다. 퍼밀. 자, 퍼밀은 퍼센트는 위아래 비금친 여기에다가 두 개 했지. 동글뱅이. 근데 동글뱅이 하나 더 들어가요. 이게 바로 퍼밀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퍼밀은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1000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퍼센트는 다르게 표현하면 얘는 백분율이라고 하면 퍼밀은 1000을 곱했기 때문에 얘를 뭐라 하냐면 천분율이라고 한다. 천분율. 알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35퍼밀이라면 알겠니? 1000g 용액 자 또는 우리가 1000g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1kg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1kg 용액에 녹아있는 자 농질이 몇 g이야? 35g이 녹아있다는 얘기예요. 저 1kg에 35g이 녹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퍼밀이에요. 그래서 35퍼밀, 1kg의 바닷물에 35g의 염들이 녹아있구나. 염류들이 녹아있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거야. 자, 이것이 바로 퍼밀이다. 퍼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도하게 되면 퍼센트를 제일 많이 쓰지만 바닷물, 해수의 농도는 퍼센트가 아니라 퍼밀이라는 농도를 쓴다. 퍼밀이라는 농도를 쓴다. 자, 그래서 잘 봐요. 똑같은 용액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고 용액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여기에다가 100을 곱한 것이 퍼센트지. 자, 1000을 곱한 것이 뭐야? 퍼밀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를 100으로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퍼센트가 되죠. 맞니? 그리고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1000이 돼버리지. 그럼 뭐야? 퍼밀이 되는 거야. 퍼밀은 퍼센트 농도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된다? 10을 곱하면 된다. 요거 하나 좀 적어놔둬. 자, 퍼밀 농도는 퍼센트 농도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된다? 10을 곱하면 된다. 그럼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되니? 퍼밀 농도를 1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바로 요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제 퍼밀을 사용하는데, 자, 이 퍼밀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PSU라고 해. PSU. 그래서 실용염분 단위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뭐 Practical Salt Unit. 그래서 실용염분 단위라고 하고 이것은 그냥 퍼밀하고 똑같아. 퍼밀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35퍼밀이면은 35 PSU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PSU가 바로 퍼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은 약 35 PSU 즉 다시 말해서 35 퍼밀입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가 돼요? 35는 퍼센트 곱하기 10이지. 그렇지. 퍼센트로 따지면 35%가 되는 거야. 이것이 바닷물의 농도야. 자, 그래서 전 세계의 평균 농도는 평균 염분. 그래서 바닷물의 농도를 뭐라고 한다? 염분이라고 한다. 알겠니? 그래서 염분은 바닷물의 농도, 해수의 농도야. 그래서 퍼센트를 쓰는 게 아니라
퍼밀이란 단위를 사용하고 퍼밀을 PSU, 실용 염분 단위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는 자, PSU가 많이 언급이 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퍼밀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이거 지울게. 잘 봐. 자, 바닷물의 평균 염분이 35%이라면, 35ps라면은 위도에 따라, 지역에 따라, 계절에 따라 어떻게 될까요? 농도는 차이가 나겠죠? 자, 평균이란 단어 썼어요. 평균. 자, 평균이란 것은 지역마다 계절에 따라서, 위도에 따라서 요 염분은 달라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수의 염분은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을 쓸 거야. 알겠니? 평균값을 쓰겠지만, 자,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중요한 거 하나 끄집어낼 거야. 자, 뭐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지역마다 염분의 값은, 즉 바닷물의 농도는 차이가 나. 알지? 차이가 나. 그런데 이 바닷물을 구성하는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들,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알지? 자, 황산 칼슘. 자, 이러한 염류들의, 자, 염분은, 농도는 다르지만, 녹아있는 염류들의 뭐가? 그 조성비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에요.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34%의 바닷물이 있어. 근데 염화 나트륨하고, 자, 염화 마그네슘이 예를 들어서 X 대 Y의 비로 있대. 자, 36%이야. 그 여기도 몇 대 몇이에요? X 대 Y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가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체 양은 달라도 그 전체 양에서 염화 나트륨하고 MgCl2가 차지하는 비는 늘 일정하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염분비 일정의 법칙. 염분비 일정의 법칙.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자, 여기 바닷물의 양이 얼마고, 자, 얘가 몇 대 몇으로 존재하고, 자, 농도가 얼마야. 근데 농도가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 자, 1kg 바닷물에 염화 나트륨 몇 g이 녹아있고, MgCl2가 몇 g이 녹아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뭘로 푼다? 요걸로 푼단 말이야. 염분비 일정의 법칙. 알지? 그래서, 염분은 바닷물의 농도, 이제 농도인데, 그 바닷물을 구성하고 있는 염류의 농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다르겠지만, 그 녹아있는 염류들의 종류와 비율은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로 안 변한다. 그게 바로 뭐야? 염분비 일정의 법칙. 알지? 염분비 일정의 법칙. 그래서 염분은 차이가 나지만, 즉 농도는 차이가 나지만, 녹아있는 염류의 종류와 비율은 얘는 안 변한대요. 안 변한다.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염분비 일정의 법칙. 염분비 일정의 법칙. 알겠지? 그래서 염분은 변할 수 있어. 변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변하냐? 자, 표층의 염분은 당연히 지역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바다가 있으면 바다의 가운데가 있고, 자, 요렇게 이제 여기 우리나라가 있어. 요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 이제 일본은 요 정도 그리고요. 자, 여기하고 여기는요, 염분이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요? 자, 이 대륙에 가까운 지역의 바다는 뭐가 유입이 된다? 강물이 유입이 되거든. 자, 강물이 유입이 되니까 어떻게 되니? 그치? 농도가 낮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염분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양의 가장자리는, 즉 육지하고 대륙과 만나는 부분은 대륙에서 강물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자, 가장자리는 염분이 낮고, 자, 해양의 중심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니? 염분이 높아집니다. 알겠죠? 염분이 높아져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자, 적도하고 중위도야. 적도와 중위도. 알지? 자, 그러면 적도하고 중위도는 염분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자, 적도 지역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뭘까요? 태풍입니다. 사이클론이에요. 허리케인이에요. 알겠니? 그러니까 똑같은 태풍인데 지역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져.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 오는 것을 태풍이라고 하고, 이게 자, 미국 쪽으로 가면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허리케인이라고 하고, 알겠지?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고, 자, 이게 이제 남반구로 가게 되면 얘를 사이클론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어쨌든 간에 적도 지역은 태풍이라든가, 자, 요런 것들에 의해서, 또는 이제 스콜이라는 것도 있죠. 동남아 가면 스콜. 그러니까 쉽게 하면서 뭐냐면 강수량이 많아. 물의 유입이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염분이 어떻게 되니?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그럼 중위도 지역은 어떻게 돼? 비의 양이,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돼? 염분은 적도보다는 높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염분의 변화는, 자, 중위도 지역이 염분이 높아요. 왜? 강수량이 적어서. 자, 적도가 염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해양 가장자리와 중앙 부위 염분을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자, 중앙이 더 커. 왜? 여기는 강물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치? 그 다음에 자, 중위도하고, 자, 적도하고 중위도 비교하면은 염분이 누가 더 커? 자, 중위도가 더 커. 알지? 자, 그럼 얘는 왜 작아질까?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염분은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야. 알겠니? 지역에 따라 염분이 차이가 납니다. 맞죠? 자,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에 있나?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하나 더, 극지방 있죠? 극지방의 염분이 나머지 중위도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극지방의 염분이 중위도보다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극지방은 빙하가 생기잖아. 또는 얼음이 생기잖아. 결빙이 되지. 자, 그럼 바닷물이 온데 바닷물에 누가 어는 거야? 물이 어는 거예요. 바닷물에 녹아있는 염류가 어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빙하는 물만 있는 거야. 물만. 알겠지? 그러면 바닷물이 얼음이 되는 순간 물이 얼음이 되고, 그러면 그 얼음에 있어야 되는 염류들은 어떻게 돼요? 바닷물로 들어갑니다. 알겠지? 그래서 빙하, 결빙이 되기 때문에 자, 물의 양이 줄어든단 말이지. 그래서 염분이 높아져요. 진해지는 거야. 그래서 극지방의 염분이 커지잖아. 그치? 염분이 커지잖아. 자, 적도지방은 염분이 낮잖아. 아씨, 그림이 잘 그려보세요. 자, 이게 우리나라야. 자, 요런 식으로 따뜻한 곳에서 이제 바닷물이 올라가고요. 자, 이쪽에서 바닷물이 내려옵니다. 알죠? 그러면 여기는 고위도에서 내려오지. 염분이 높지. 자, 얘는 저위도에서 올라가지. 염분이 낮지. 그치? 자, 만났어. 요렇게 만났어. 그러면 여기 만나는 지역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조경수역이 만들어진다. 알겠지? 조경수역이 만들어진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얘는 따뜻하지만 염분이 적어요. 근데 얘는 염분이 많지만 수온이 낮아요. 그러니까 추워. 물이 차가워. 근데 이 둘이 만나면 적당한 수온에, 바닷물의 온도에 염분도 어느 정도 많아지니까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야. 물고기가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그래서 여기가 어장이 발달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어장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뭐라고 한다? 조경수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찬 바닷물이 내려오지. 그치? 찬 바닷물을 뭐라고 하냐면은 한류라고 그래, 한류. 얘는 따뜻한 바닷물이 올라가는 거지. 따뜻한 바닷물을 난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류하고 난류가 만나는 곳은 왜? 한류는 염분이 높고요. 난류는 염분이 낮으니까 자, 만나는 곳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어장이 발달되고 조경수역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 뒤에 연결이 될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자, 극지방은 염분이 중위보다 훨씬 더 높아. 왜? 빙하 결빙 때문에 물이 얼음으로 빠져나가니까 물의 양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염분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층 염분, 자, 이 염분에 영향을 주는 거는 당연히 뭡니까? 강수량이에요. 첫 번째, 강수량.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다? 강물의 유입. 자, 세 번째는 결빙, 해빙. 저 얼음이 생기는 거.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영향을 주는 거는 증발량과 강수량이에요. 바닷물에서 자, 당연히 증발되는 양보다 강수량이 많아지면 물이 많아지는 거니까 염분은 낮아지는 거고요. 자,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커버리면요, 물이 적어지는 거니까 염분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증발량과 강수량 관계를 자,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강물의 유입이야. 그래서 자, 이 육지에서 흐르는 강물은 전부 다 바다로 빠져나가, 바다로. 그래서 낙동강이 남해로 빠져나갈 때 뭐가 생겨버리니? 삼각주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바닷물로 빠지기 때문에 자, 어떻게 돼? 해양 가장자리하고 자, 중앙부위 할 때 염분은 가장자리가 더 낮아진다. 알겠지? 물이 유입이 되니까, 담수가 유입이 되니까. 자, 다음 결빙, 해빙. 자, 쉽게 말해서 그냥 바닷물이 어는 거예요. 바닷물이. 그럼 바닷물이 얼면 자, 이 염류는 바닷속으로 들어가고요. 물이 얼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물의 양이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염분이 높아지고요. 자,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되니?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염분은 낮아집니다. 그렇죠? 염분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상기후 때문에 바닷물의 이 흐름이 달라지게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해안이 원래 우리는 이제 온대 지역인데 어느 날부터 이제 아열대, 그러니까 이제 위도 한 15도에서 20도, 10도에서 20도 사이에 사는 물고기들이 우리나라 동해에서 막 잡히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막 그런 아열대 사는 해파리들이 막 남해 동해로 막 와. 근데 그게 막 독해파리 막 이런 거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도에 따른 염분 분포는 적도가 염분이 낮죠. 강수량이 많다고 그랬어요. 자, 중위도는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증발량이 더 많아요. 염분이 높아요. 자, 고위도는 자, 강수량이 많고 극지역에서 흘러든 빙하가 녹아서 염분이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낮아요. 그런데 실제로 북극이나 남극 같은 극지방은 염분이 상대적으로 높아. 그렇죠? 얼음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아 들어가며. 그러니까 극지방이야, 이거. 원래 극지방은 염분이 높아. 근데 얘가 극지방에서 이제 빙하가 떨어져 나가서 이제 어떻게 돼? 내려오잖아. 그래서 이제 위도 한 60도 정도, 60도, 70도, 뭐 50도.
그러니까 50도에서 70도 사이, 여기는 이제 한 50도에서 70도 사이를 생각하면 돼. 자, 여기는 30도 전후가 되고요. 적도 0도 전후가 되겠죠. 그래서 염분은 중위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위도하고 적도인데, 자, 적도가 제일 낮아. 그 다음에 고위도는 원래는 높아야 되는데, 이게 극지역에서 흘러나온 빙하가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염분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져. 그럼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딜까요? 바로 극지방입니다. 그래서 극지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중위도, 자, 고위도, 적도. 알겠지? 그래서 염분의 크기는 우리가 극지방, 중위도, 고위도. 자, 요거 두 개 묶지 마. 다른 거야, 이거. 알겠지? 그래서 바로 요거 이렇게 해서 우리 좀 보면 돼. 자, 우리나라 이제 염분 분포야. 염분 분포. 동해와 항해야. 자, 황해라는 표현 쓰지 말자. 서해라고 하자, 서해. 서해라고 하자. 왜 황해라고 그래, 황해? 왜 황해라고 할까? 이거는 이제 한자식인데, 중국식인데. 동이면 서지. 왜? 동인데 황이야. 자, 왜 황이라고 한 줄 알아? 황이란 게 누를 황이야. 서해 바다 이쪽이 전체 누른색을 띠는 건 뭐냐면은 이쪽에서 양쯔강이 서해도 유입이 된단 말이야. 근데 양쯔강의 바닷물이 진흙탕이거든. 흙탕물이거든. 그래서 이게 황해라고 하는 거야. 황해. 그래서 중국 애들이 서해를 황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황해라고 보다는 우리가 서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아요. 서해. 알죠? 서해. 자, 그러면 동해로 유입되는 바닷물은 없어요. 근데 서해로 유입되는 바닷물이 많아요. 서해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강도 있고요. 우리나라 따지면 한강도 있고, 금강도 서해고요. 영산강도 서해야. 알겠지? 그러니까 서해는 강물의 유입이 많다는 거지. 자, 그 중에서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양쯔강 물. 그래서 담수의 양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해보다는 서해가 염분이 낮다. 봐. 31, 32, 33 퍼밀. 근데 여기 봐. 34, 34.6. 높잖아.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여름철과 겨울철. 당연히 겨울철에 염분이 높을 거야. 왜? 여름은 비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름 비가 많아. 여기 봐요. 34.6, 33.8. 겨울철이 더 높다는 거야. 그치? 자, 여기 봐. 30, 33, 32. 겨울철이 상대적으로 염분이 더 높다. 왜? 비가 겨울에는 안 오잖아. 그렇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강수량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염분비 일정의 법칙 아까 얘기했지. 자, 그거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염분과 관련해서 우리 계산하는 문제 좀 체크합시다. 그 전에 우리가 이 41번 문제 봐봐. 41번 문제가 실험이지.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온도계를 설치를 해. 근데 온도계의 높이가 지점이 달라. 그 여기를 우리는 뭘로 생각하면 되니? 수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바다로. 자, 그럼 이제 전등을 비추면 여기가 바로 이제 태양 에너지야. 태양 에너지. 자, 그랬을 때 나와 같이 깊이에 따른 수온의 분포가 이렇게 나온대요. 수온의 분포가. 알겠지? 자, 그러면 전등의 세기를 세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위도가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적도 쪽이야. 그럼 A층, 적도는 혼합층이 어떻게 되니? 두꺼워요? 얕아요? 그쵸? 얕죠? 자, 수온은 높죠? 자, A층의 두께는 얕다는 거죠. 수온은 높고, 자, 선풍기를 켜면
선풍기를 키면 어떻게 되니? 요 두께가 더 두꺼워진다. 혼합되는 게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자, A층의 물이 서로 섞입니다. 자, B층은요. 온도가 내려가는 수온 약층 부분이에요. 그치? 그래서 3번이 맞는 보기가 되네. 자, B층과 A층은 자, 여기에는 대류가 일어나지만 자, 여기는 대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섞일 리가 없다는 얘기지. 맞니? 섞이지 않으니까 요 A, B 사이에는 자, 열의 출입은 있어요. 하지만 물질의 출입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지? 그래서 B와 A는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난다? 아니야. 그리고 자, 여기에 출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A하고 C도 서로 간에 물질의 출입이 일어날 수가 없지. 그치? 자, C층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니까 수온 변화가 가장 적다가 돼야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와 관련된 것들이 계속 쭉 나와. 자, 자, 57번 볼까? 자, 57번 문제 보자. 염분이 36PSU야. 그러면 36PSU, 36%이란 얘기지. 자, 바닷물의 양이 모르니까 Xg 합시다. 염류가 180g이래요. 곱하기 1000 하면 돼요. 끝. 그치? 그럼 X값 구하면 되지? 계산만 잘하면 돼. 자, 58번 문제. 염분이 32, PSU 32%이야. 바닷물을 3kg을 만들 거예요. 3kg. 알겠지? 그러면 물의 양하고 요거 물어보잖아. 그 얘는 일단은 3000g이 되고 염류의 양을 Xg 해서 곱하기 100을 해. 1000을 해. 그러면은 물의 양은 3000g에다가 Xg을 빼주면 되잖아. 됐니? 끝. 그치? 자, 3kg, 3000g의 바닷물에는 자, 염류하고 물의 질량을 더한 거거든. 그래서 염류의 질량을 X라고 놓고 X 값을 계산하면 자, 물의 질량은 3000에다가 Xg을 빼주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계산하면 됩니다. 또 계산하는 게 다 지금 같은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61번 문제 볼까? 자, 염분에 미치는 영향이야.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결빙이라든가 이런 거 다 빼고요. 딱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증발량, 그러면 강물 유입량과 강수량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액축은 얘가 물의 양이 자, 이거 어떻게 돼요? 물의 양이 커지는 쪽이에요. 맞니? 자, 증발량은 물의 양을 줄이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염분이 가장 높으려면요, 물의 양이 가장 작아야 돼요. 그쵸? 근데 A하고 D 중에 누가 제일 작아? A가 제일 작지. 그치? 그래서
물의 양이, 자, 1로 갈수록 얘는 물의 양이 줄어들고 얘는 1로 갈수록 물의 양이 늘어나는 거야. 그럼 염분이 가장 높은 것은 물의 양이 가장 작아야 돼. 그럼 왼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A가 돼요. 그래서 A가 염분이 가장 높다는 거지. 그럼 반대로 염분이 가장 낮으려면 어떻게 돼? 물의 양이 많아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치? 그리고 물의 양이 위로 갈수록 적어지니까 내려갈수록 많아지겠네? 2가 돼야겠지. 그 답은 2번이 됐다. 자, 따질 수 있겠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여기. 자, 66번 문제에서 우리가 요것만 좀 확인하자. 자, 1kg에 녹아있는 염료의 양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염료의 양이잖아요? 가와 나의 들어갈 값을 옳게 짝지은 것은 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돼. 이거 계산, 이제, 낚시하는 문제야. 계산 더럽게 많이 해야 된대. 자, 그런데 지금, 뭐, 나를 구하는 거나 뭐, 이게 상관없는데, 염화 나트륨하고 염화 마그네슘은 이 비율이 성립이 됩니다. 그쵸? 이 비율이 성립이 돼요. 그러면은, 얘도 어떻게 돼요? 섞어버리면 얘하고 얘도 요 비율이 되겠죠. 맞니? 그러니까 77.6 대 11은 25.6 대 가가 돼. 그래서 소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가는 77.6 분의 11 곱하기 25.6 한 개 가의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바로, 자, 요런 거죠, 요런 거.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염분이 33 PSU야. 그러면 A를 봐봐. 33 퍼밀이지. 그치? 33 퍼밀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1kg이니까 1000g이거든. 곱하기 1000 하니까는, 자, 여기가 33g이 녹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33g이 녹아있는 거예요. 33g이. 그렇다면, 자, 여기가 지금 전체가 33g이니까 이 둘을 합하면은, 자, 가의 값 나왔지? 가의 얼마 나와? 1.8? 반올림에서 1.8? 1.8. 그러면 1.8이니까, 자, 요 비율이 나오지? 그치? 자, 그러면 1kg에 녹아있는 양이 이게 몇 배가 됐니? 그러니까 25분의 77.6배가 됐죠? 1kg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 얘도 뭐야? 33 퍼밀에 25분의 77.6배가 될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얘는 가는 요렇게 계산, 나는 요렇게 계산하면 돼. 알지? 왜냐면, 요거 더했을 때 33이 안 나오잖아. 그 다른 것도 여기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지. 그럼 그 다른 거를 어떻게 구해? 못 구하잖아. 그러니까는 어차피 요 B는 일정하니까 요거일 때 요거라면은 자, 요거일 때 요 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비례식으로 풀어버리는데. 그러면은 바로 나오겠지. 됐지?